한미 무역 협상이 드디어 타결됐습니다. 우리나라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내일부터 미국이 상호 관세를 본격적으로 발효하는데 그 날짜를 하루 앞두고 아슬아슬하게 타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타결된 협상 결과가 과연 우리한테 얼마나 나쁜지 이걸 좀 따져봐야 될 텐데요. 안타깝지만 우리보다 먼저 이 협상의 타결을 받던 일본하고 거의 똑같을 정도로 굉장히 나쁜 협상인 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거 하나는 따져봐야겠죠. 과연 일본에 비해서 더 나쁜가? 아니면 좀 덜 나쁜가? 어차피 나쁜 거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일본하고 경쟁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는 것뿐만 아니라 세부 항목까지 그 득실 차이를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관세 측면에서 봤을 때 큰 틀을 보면 한국도 트럼프 대통령이 25%라고 경고를 했는데 15%로 낮췄습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25%라고 경고를 했는데 15%로 낮춰서 이게 굉장히 비슷해 보이는데 사실 여기에 내막이 좀 더 있죠. 일본 같은 경우는 원래 처음엔 24%라고 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9%밖에 낮추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자동차 산업만 봤을 때는 거꾸로 한국이 일본보다 더 많이 잃었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관세 문제 이거 하나만 놓고 봐도 득실을 따지려면 진짜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대미 투자. 우리나라가 3,500억 달러, 일본이 5,500억 달러. 단지 금액만 보면 우리가 일본보다 더 적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경제 규모라든가 아니면 수출 규모 이런 것들을 다 따져봐야겠죠. 그리고 에너지 구매 우리는 1,000억 달러입니다. 근데 일본은 알래스카 LNG 사업에 44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개방 이것도 굉장히 복잡하죠. 그러면 이제 세부 항목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세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전체 관세율은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일본에 대해서 원래는 24%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25 갔다가 다시 15를 왔기 때문에 일본은 9%를 낮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은 처음부터 25였다가 계속 25였고 이게 15가 됐으니까 10%를 낮췄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자동차 관세입니다. 이건 우리가 좀 손해를 봤습니다. 어떤 측면이냐? 우리는 미국과 한미 FTA를 맺었기 때문에 서로 관세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0%에서 15%가 됐기 때문에 자동차 관세만 보면 우리가 불이익을 본 겁니다. 왜냐?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과 FTA를 맺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일본 자동차를 수입할 때 원래 관세가 2.5%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15%가 됐으니까 관세율이 12.5%가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미국하고 한미 FTA를 맺었기 때문에 원래 자동차 관세가 0%였는데 이게 15%로 올라갔으니까 우리 입장에서 일본보다 2.5%포인트 불이익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우리나라 입장에서 좀 억울하죠. 왜냐하면 미국이 그동안 일본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물리고 우리는 FTA 덕분에 0% 관세를 적용받아 왔는데 근데 이제 일본 차든 한국 차든 똑같이 15% 관세를 물리게 됐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가 FTA로 누려왔던 이득이 사라진 겁니다. 다만 그나마 다행인 건 일본 차와 우리나라 차는 여전히 세그먼트가 좀 다른 점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있죠. 반대급부로 우리는 사실은 FTA를 맺었기 때문에 추가로 뭘 더 개방한 게 없는데 일본은 자국 자동차 시장을 어쨌든 개방을 했습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도 자동차 시장을 개방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정치적 수사지 한미 FTA를 맺어온 우리나라가 그동안 미국에 대해서 뭐 심각한 불이익을 줬던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일본은 엄청난 불이익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외국 자동차한테 부과해 왔기 때문에 이걸 없애버렸다. 그런 측면에서 일본의 자동차 시장이 일부 개방된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미국산 LNG 구매 문제를 따져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번에 협상을 하면서 어떤 약속을 했느냐? 미국산 LNG 등 에너지를 1,000억 달러어치를 구매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는데 여러분들 제가 지식한방에서 유럽의 협상 결과를 말씀드리면서 유럽이 7,500억 달러어치
에너지를 사겠다. 이거 애초에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왜 그러냐? 미국의 LNG 터미널의 수출 캐파는 1년에 300억 달러어치밖에 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천연가스는 원래 기체 상태입니다. 이걸 액체로 만들어서 배에다 실어야 되기 때문에 터미널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미국에서 터미널을 제때 짓지 못해서 여전히 터미널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거든요. 이걸 빠르게 확충한다 하더라도 2028년에 기껏해야 한 450억 달러어치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미 유럽이 7,500억 달러어치를 사주겠다고 했는데 과연 미국한테 한국에 팔 LNG가 남아있을까? 여러분, 이거 그냥 단순하게만 생각해도 우리가 미국한테서 1,000억 달러어치 LNG 등 에너지를 구매한다는 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에 비해서 일본은 다른 약속을 했죠. 알래스카에 있는 대규모 천연가스전을 일본이 주도적으로 개발하고 그리고 이걸 LNG로 바꾸는 터미널까지 만들겠다. 이렇게 일본이 약속을 했거든요. 그 투자 규모가 얼마냐? 440억 달러입니다. 근데 여러분, 알래스카에 있는 천연가스전을 개발하는 거 이건 무조건 손해보는 투자입니다. 알래스카 천연가스전 매장량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매장량이 많은데 그동안 미국 기업들은 왜 이 소중한 가스전을 개발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이게 북극 지역에 굉장히 가깝게 있기 때문에 악천후로 건설도 굉장히 어렵고요. 유지 비용도 엄청나게 비쌉니다. 항상 영하로 내려가는 그런 곳에서 계속 개발해서 이걸 LNG 터미널까지 가스관으로 옮기고 다시 터미널을 통해서 일본으로 수출을 한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동안 미국의 그 어떤 회사도 알래스카 천연가스전을 제대로 개발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이걸 적극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나섰거든요. 일단 440억 달러면 클래스4 추정 금액을 다 채운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한국 투자가 더 이상 필요하진 않습니다. 클래스4 추정 금액이라는 건 일단 공학적으로 추정한 비용 추정인데 여러분, 알래스카의 이 천연가스 단가가 얼마나 비쌀 거냐? MMBTU 기준으로 생산 단가가 13달러나 됩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비싼 거냐? 미국 텍사스에 있는 셰일 가스전 같은 경우에 MMBTU당 3달러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 알래스카 천연가스전을 섣불리 개발했다가 괜히 비용만 엄청나게 들고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게 아주 심각한 문제거든요. 아직까지는 한국의 알래스카 이 LNG 사업 투자는 거론되지 않고 있긴 한데 끝까지 우리는 참여하지 않고 일본만 참여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이건 어디까지나 클래스4 추정 개발 금액이거든요. 앞으로 경제적 이해득실까지 다 따지면 비용이 440억 달러가 아니라 600억 달러나 아니면 700억 달러까지도 증가할 수 있다. 이런 굉장히 비관적인 전망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개발하는 족족 손해를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모든 사항들을 고려할 때 1,000억 달러어치의 LNG를 구매하겠다고 했던 우리 대한민국의 약속, 그리고 440억 달러를 투자해서 알래스카 LNG를 개발하겠다는 일본의 약속. 제가 보기에 이거는 우리나라가 조금 더 나은 선택 같거든요. 우리는 그냥 미국이 팔아준다 그러면 사가면 됩니다. 미국이 안 팔아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사겠습니까? 그러니 1,000억 달러를 약속해도 이게 아무런 타격이 없죠. 더군다나 어차피 어디선가 LNG를 사와야 되는데 미국산 LNG가 중동산보다 훨씬 쌉니다. 그러니 미국에서 팔아준다 그러면 고마운 일이죠. 다만 운송 비용은 미국에서 살 경우에 조금 더 비싼데 이것저것 다 감안해도 미국에서 안 살 이유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 미국산 LNG를 1,000억 달러 구매한다. 이 약속은 지킬 수도 없을 뿐더러 우리 입장에서는 지킬수록 더 우리나라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거라 우리나라의 협상 전략이 조금 더 나은 선택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세 번째, 각종 구매 약속. 이거 큰 틀에서 보면 별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 일단 일본은 보잉 100대, 미국산 무기 구입 확대.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불리해 보이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남아있는 협상이 하나 더 있잖아요. 앞으로 방위비 분담금 이걸 계속 올려달라고 할 텐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차피 방위비 분담금으로 뜯어낼 생각인지 당장은 우리한테 이거 사라 저거 사라 엄청나게 많은 요구를 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당장은 한국이 유리한 것 같지만 앞으로 남은 문제, 즉 방위비 분담금이란 과제를 봤을 때는 별 차이가 없는 게 아닐까? 라고 일단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농산물 시장은 과연 얼마나 지켜내는가?
이건 한국이 약간 유리하죠. 일본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오픈, 즉 개방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왜 그러냐? 진짜로 미국의 쌀 수출 물량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오픈이란 단어를 썼는데, 근데 일본 농민한테 별 차이가 없어요. 그냥 어차피 수입하는 쌀 물량이 정해져 있는데 이 가운데 미국 비중을 늘린 것뿐이거든요. 그래서 일본 농민들한테 큰 피해는 없지만 어쨌든 미국의 쌀을 더 많이 팔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오픈이라는 단어를 썼던 겁니다. 그리고 세세하게 이 농산물 사라, 저 농산물 사라 이렇게 농산물 추가 구매 약속이 있었거든요. 근데 한국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일단 쌀과 소고기 시장을 지켰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용어도 미묘하게 다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용어를 썼느냐? 오픈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accept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한 말을 번역하면 무슨 뜻이 되느냐? 한국은 자동차, 트럭, 농산물 등 미국 제품을 수용할 것이다. 개방했다는 게 아니에요. 수용이 정확한 단어인데 근데 우리나라 언론에서 이걸 그냥 개방으로 번역하더라고요. 분명히 다른 뜻입니다. 시장을 개방한다는 건 법적 제도적 허용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뭔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시장 개방이라는 표현을 쓰면 무역협정이나 관세 정책 그리고 규제 완화 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들을 시장 개방이라고 하는 거고요. 수용이라는 건 어떤 뜻이냐? 시장에서의 실제 수요 및 사용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소비자들의 인식이나 아니면 마케팅 전략, 경쟁력 등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수용이거든요. 자, 이제 다섯 번째로 미국에 대한 투자의 약속을 따져보겠습니다. 이게 가장 어려워요. 잣대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거든요. 한국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약속한 금액 3,500억 달러입니다. 일본은 5,500억 달러거든요. 그래서 과연 우리나라가 이게 일본보다 많은 거냐 혹은 적은 거냐 이걸 따져보기 위해서 일단 일본의 5,500억 달러를 기준으로 놓고 우리가 얼마였어야 맞는지 이걸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먼저 한국과 일본의 GDP를 비교하는 경우에 어느 정도 수준이 적정 투자 수준이냐? 2,500억 달러입니다. 왜 그러냐? 한국의 GDP는 1조 8,700억 달러고 일본의 GDP는 4조 달러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놓고 계산해 보면 두 나라의 경제 규모 차이를 놓고 봤을 때 일본이 5,500억 달러라면 우리는 2,500억 달러야 타당하고 그러면 우리가 3,500억 달러를 투자했으니까 일본보다 1,000억 달러를 더 많이 투자했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줄기차게 미국이 주장했던 방식은 뭐냐? 너희들 GDP에 관심 없어. 니들이 우리한테 얼마나 물건을 팔아먹는지 그게 문제잖아 라는 게 미국의 그동안의 주장이었거든요. 자, 그러면 수출로 따져봐야겠죠. 수출 규모만 봤을 때 우리나라는 2024년에 미국에 1,283억 달러어치를 팔았습니다. 근데 24년에 일본은 1,415억 달러어치를 팔았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의 적정 투자 규모는 얼마냐? 5천억 달러예요. 자, 그러면 수출 규모로 봤을 때는 우리가 5천억 달러여야 되는데 3,500억 달러로 타협을 봤으니 1,500억 달러를 깎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어느 쪽이 맞느냐? 그건 여러분들에게 판단을 맡기겠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따지면 뭐합니까? 어차피 한국이나 일본이나 이 미국에 투자하는 거 진짜 억울한 거죠. 우리나라에 투자할 돈도 없는데 왜 남의 나라에 이렇게 엄청난 돈을 투자해야 되고 더군다나 정말로 억울한 거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대로 투자처를 정한다고 계속 거듭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수익의 90%는 미국에 재투자한다. 아니 그러면 이게 진짜 우리 돈입니까? 진짜 너무나도 억울한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유럽은 피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최악의 협정인 거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일본이 이런 최악의 협상을 했을 때 일부 언론들은 일본이 너무 잘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던 경우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 일본은 약속을 안 지킬 것이다 이렇게 주장한 데도 있고요. 그리고 일본은 융자나 아니면 보증만 하지 투자는 안 할 거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일본이 협상 너무너무 잘했다라고 했던 언론들이 있는데 그 언론들의 주장대로 우리나라도 제발 피해갈 수 있기를 기원해 봅니다. 다만 미국이 일본에 대해서 뭐라고 경고했어요? 석 달에 한 번씩 니들이 이런 협상을 잘 지키는지 심사를 하고 기분 나쁘면 언제든 25%로 관세율을 다시 올리겠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완벽하게 피하는 건 정말로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선은 다해봐야겠죠. 저는 항상 한 푼이라도 한국에 투자해야지
남의 나라 땅에 투자하는 건 우리나라한테 이득이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해왔고요. 이번에 3,500억 달러 투자도 그런 측면에서는 안 좋은 투자라고 볼 수 있는데, 다만 이번에 마스가 투자, 여기에는 약간 희망이 좀 있거든요. 뭐냐, 우리나라가 미국한테 역제안을 했다고 알려진 이 마스가 투자라는 건 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즉 미국의 조선 산업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라고 우리 한국이 먼저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제안이 먹혔던 것 같아요. 왜냐?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투자를 요구했던 건 4천억 달러인데 3,500억 달러로 어쨌든 500억 달러라도 줄였잖아요. 이게 왜 의미가 있느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나 일본한테 똑같이 4천억 달러 투자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대해서는 4천억 달러, 이걸 막 5천억 달러로 썼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손글씨로 막 5,500억 달러로 고친 거,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점점 올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미국한테 똑같이 4천억 달러 투자 요구를 받았는데 3,500억 달러로 줄였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일본보다 훨씬 작다는 걸 봐줘서 이렇게 3,500억 달러로 낮춰줄 수 있지만, 오히려 우리가 마스가를 제안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구미에 맞는 제안을 했기 때문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마스가라는 우리의 제안, 굉장히 재밌는 측면이 있습니다. BBC 언론 보도에 나왔던 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국이 미국에 약속한 3,500억 달러 투자 가운데 1,500억 달러는 군함을 포함한 미국의 선박 건조를 돕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여기에 군함이란 단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나라 앞으로 미래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거든요. 왜 그러냐? 마스가 투자는 사실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렛대가 될 수 있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가 미국에 투자하기로 약속한 금액은 3,500억 달러인데 1,500억 달러가 마스가 투자고 2,000억 달러가 일본의 5,500억 달러와 똑같이 트럼프 대통령 마음대로 투자처를 결정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근데 1,500억 달러는 마스가라고, 즉 다시 말해서 미국의 조선 산업에만 투자하겠다, 이렇게 약속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변수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마스가 투자의 첫 번째 경우의 수를 따져보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파이 그래프는 니케이 아시아의 자료인데 이걸 보면 전 세계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조선업 비중이 얼마나 작은지를 알 수 있거든요. 자, 2023년을 기준으로 중국이 만든 배는 54%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28%, 굉장히 자랑스럽죠. 중국이 아무리 쳐들어와도 우리가 여전히 28%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11% 좀 넘죠. 그런데 미국의 조선업 비중은 너무나 충격적이지만 0.11%에 불과했습니다. 와, 진짜 이게 너무 충격적인 게 60년 전만 해도 미국이 세계 최강의 조선 강국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 세계에서 만든 배의 고작 0.11%만 미국에서 만든 겁니다. 자, 그러면 미국이란 나라 전체에 조선업 엔지니어가 남아있을까요? 거의 남아있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할 때 썼던 이 마스가 프로젝트에 포함된 사항이 어떤 거냐?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 땅에 조선산업의 공급망을 재구축하고 그리고 조선산업의 기술자들을 재교육하는 등 온갖 생태계를 우리가 구축해 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조선업이라는 건 사실 미국 같은 나라에서 육성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산업이거든요. 왜 그러냐? 1인당 GDP 8만 8천 달러의 나라에서 이건 도저히 사람을 구할 수 있는 업종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조선산업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조선산업에서 일할 수 있는 근로자를 확보할 수가 없어서 외국인 근로자가 엄청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외국인 수급마저도 잘 안 돼서 지금 조선산업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나라도 이제는 1인당 GDP가 3만 6천 달러를 넘어서면서 조선업에서 일할 근로자를 구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 조선업이라는 게 정말로 근로자들이 힘든 환경에서 일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조선업체 취재를 여름에 간 적이 있는데 막 40도가 되는 이런 뜨거운 열기 속에서 거기서 밖에서 페인트 칠을 하시거나 용접하시거나 얼마나 덥고 뜨거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자꾸 근로자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는데 미국은 1인당 GDP가 8만 8천 달러이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건조할 수 있는 그런 상업용 선박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미국에서 만든 배로 어떻게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단 말입니까?
미국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건 오직 군함, 전투함 뿐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마스가 프로젝트도 따지고 보면 미국이 전투함을 다시 만들 수 있는 그런 조선 능력을 우리가 구축해주겠다, 이런 약속으로 보시는 게 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우리나라 조선업체가 미국 땅이라 하더라도 전투함만 건조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전투함 건조 기술을 한 차원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놀라운 기회를 가질 수도 있거든요. 물론 수익금의 90%를 미국에 재투자한다는 이 조항, 이건 정말 너무 잔혹한데, 그래도 어쨌든 일본하고 똑같이 90% 뺏기는 거라면 그래도 기술이 남는 이 조선업 투자가 훨씬 더 유리한 거죠. 왜? 미국의 전투함 건조 기술은 여전히 세계 최고입니다. 그런데 그 미국의 전투함을 우리가 건조하게 되면 옆에서 곁눈질로 배우는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게다가 앞으로 군수산업은 진짜 뭐 3배, 4배 더욱더 커질 텐데, 이 군수산업에서 우리가 기술을 조금이라도 더 흡수한다, 그러면 신산업을 계속해서 육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겠죠. 근데 또 이렇게 문제 제기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미국이 한국 돈만 뺏고 자기들이 건조한다? 미국은 이미 조선업 생태계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미국 자체적으로 이런 생태계를 만든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하고 협력해서 전투함만 건조한다면 어쨌든 대한민국한테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하나 더 생길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한미 무역 협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세부적으로는 우리가 더 많이 얻거나 더 잃은 것, 그리고 일본이 더 많이 얻거나 더 잃은 것, 이렇게 복잡하게 있지만 어쨌든 모든 협상이 항상 그렇듯이 최악은 피했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아쉬움은 항상 있는 거죠. 어쨌든 이제 협상 결과는 나왔습니다. 미국하고 협상한 건데 이걸 돌이킬 수는 없겠죠.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과연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건 각 나라의 지혜가 정말로 총동원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는 이 협상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것도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박종훈의 지식 한방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